안녕하십니까. 6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죠? 3차 산업혁명은 이게 이제 디지털 혁명인데, 우리에게 이제 컴퓨터 기술, 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와 디지털 인프라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을 선물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3차 산업이 혁명이 이런 거였다면, 이 4차 산업은 융합이라는 말로 가고 있습니다. 융합. 융합이니까 이 컴퓨터와 디지털 인프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가 접목이 돼서 융합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오늘날 연구자들과 기업가들은 정보 컴퓨터킹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향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은 이제 확대되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이제 이 점점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 새로운 컴퓨팅 기술. 1947년에 발명된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가 발견했는데 이건 아날로그 소자였다고요. 아날로그 소자야. 이 트랜지스터는 첫 번째는 증폭을 해요. 증폭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그만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게 크게 가는 이게 증폭을 했고, 두 번째는 디지털 스위치라고 하면 안 되고 전자적 전기적 전자적 스위치 이런 역할을 했다 이거입니다. 이 크게 이제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나옴으로 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디지털 소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디지털 소자, 낫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그럼 이제 요런 낫, 엔드, 오어 요 게이트들을 가지고 조금씩 붙여서 가산기 덧셈하는 기기를 만들고 이것이 발달하다 보니 이것이 오늘날 이제 컴퓨터의 모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트랜지스터의 특징, 옛날에는 이만한 진공관을 썼다. 예를 들면 진공관을 썼면 이게 TR은 요만해졌어. 이보다 더 작아졌어. 이러다 보니 크기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생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직접 회로가 되니까 이제 머리카락 안에 이런 TR이 수천 개 들어가는 이런 직접 회로까지 나오게 됐죠. 디지털 컴퓨팅 기술은 3차 산업혁명의 범용 기술이 되었다. 새로운 컴퓨팅 기술은 계속해서 중요한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값이 저렴한 유비쿼터스 디지털 기술은 이제 경계가 없는 거예요. 유비쿼터스. 무선으로 다 연결되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탱하는 척추가 될 것이며, 컴퓨팅 능력의 혁신적인 발전 또한 예상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재와 구조, 아키텍처, 구조 혁신이 바탕이 되었다. 이런 기술 혁신은 중앙화된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죠. 퀀텀 컴퓨팅, 신경회로망, 생차 데이터 저장 장치, 메시 컴퓨팅, 그리고 다시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새로운 유형의 암호 기법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런 기술 발전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면서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개선하고 있고, 헬스케어, 확실히 건강이 최고야. 헬스케어, 물리, 화학 분야에서의 엄청난 효율성 향상을 약속한다. 새로운 컴퓨팅 기술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팅 기술에서 파생되는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거버넌스가 없다면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문제점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영향력이 확대되고 대중화되어가는 무어의 법칙. 인텔의 공동 창립자인 고든 무어는 이름을 딴 무어 법칙에 의하면 1960년대 중반부터 1제곱인치당 트랜지스터의 수가 약 18개월에서 2년마다, 그냥 2년이라고 합시다. 2년마다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점점 많아진다. 여기다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게 2년이 지나면은 2배가 늘어주고 또 2년이 또 지나면 4배가 늘어주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컴퓨터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고 성능은 빨라지면서 컴퓨터 값은 연평균 30% 하락했다. 그렇죠? 아주 뭐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퍼스널 컴퓨터 본 게 1985년에 처음 봤는데요. 이때만 해도 삼성에서 286AT를 대학에다 기증을 했어요. 기증. 5대 기증했어. 5대.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286AT 기증했다고 컴퓨터 5대 들어갈 실험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님 더우실까봐 에어컨 달고 추우실까봐 히터 달고 아주 또 이것도 문제 있을까봐 여기 조교 선생님 한 명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우리 쓰려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신청해요. 그러면 1시간 쓸 수 있게끔 해줘. 그럼 1시부터 2시까지 쓰세요. 그럼 가가지고 DIR 딱 쳤더니 뭐가 휙 지나가. 너무 빨라갖고 안 보여. 이러던 시절. 그냥 애주중주했죠. 286AT. 지금은 줘도 안 가져가요. 286AT 볼 수도 없어요. 어디 박물관 가야 있을 거야. 이거 준다 그래 봐. 그럼 뭘 하래? 아유 이거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안 갖고 와. 이만큼 2년마다 2배씩 된다고 한다. 무어의 법칙이 없었다면 매우 작은 프로세서와 저장 장치를 필요로 하는 모바일 컴퓨팅도 없었을 거다. 이건 뭐 좀 그래. 무어 법칙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직접 회로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한 거지. 또한 모바일 서비스 산업도 세계 인구의 43%가 스마트폰을 보유할 정도로 막대한 모바일 산업의 영향력도 없었을 거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 1990년대 초에 이런 기술을 있으려면은 전 국민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무전기를 하나씩 메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오겠냐 한 게 불과 30년밖에 안 된 얘기란 말이야.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죠. 연구원, 기술사업자 그리고 기업은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는 컴퓨터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 자, 지금까지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이 놀라울 정도로 지형됐지만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점점 뭐 좋아져요. 설령 무어의 법칙이 지속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략 2년에 한 번씩 2배로 더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는 시기가 되더라도 하여튼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약 40억이 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지만 그죠? 아직도 이렇게 인터넷 안 된 사람이 많대. 디지털 정보 기술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강력한 동인인 점은 분명하다. 무어의 법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생산자와 신소재 과학자는 트랜지스터 크기를 줄이는 것이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집적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해야지. 아무리 이걸 쥐어짜고 누르고 한들 더 이상 못한다 이런 건데. 트랜지스터 속도가 증가하고 전력량 사용이 감소한다. 이게 전력은 감소하죠. 테드너의 법칙은 이미 10여 년 전에 끝났다. 지금의 트랜지스터는 이미 바이러스보다도 작다. 얼마나 작게인지 만들면 바이러스보다 작아요. 14나노미터는 상업용 표준으로 가장 작은 트랜지스터의 크기다. 이보다 더 작은 10나노미터 트랜지스터는 2017년부터 생산에 돌입했고 인텔은 향후 5년 내에 7나노면 도대체 얼마나 작은 거예요? 나노. 10의 마이너스 9수인가? 이 참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티끌이야 티끌. 트랜지스터를 생산할 예정이다. 참고로 인간 머리카락의 직경이 5만 나노미터다. 우리 대략 그 머리카락이 5만 나노인데 5만 나노. 야, 머리카락에 뭐 계산도 안 돼요. 그죠? 하여튼 무지 작다. 자, 터널 효과.
터널 효과는 트랜지스터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누전 등에 의해서 5나노미터는 실리콘으로 만든 트랜지스터의 물리적 한계로 인식된다. 이보다 더 작을 수는 없다. 국제 반도체 기술 로드맵은 반도체 산업에서 수평으로 집적하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한다.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왔다. 이제는 트랜지스터를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쌓는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온도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반면 신소재는 크기 제한의 문제를 해결해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이게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요. 이거 항상 이 신소재가 먼저 나와야 이 신소재로부터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버클리 연구진은 산소 나노 튜브와 이황화 몰르브덴을 사용해서 1나노미터 회로로 작동하는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1제곱인치당 1인치가 얼마야? 1인치가 2.54cm 1인치 여기 2.54cm거든. 요게 2.54cm다 이 말이야. 1인치 요게 이제 1제곱 인치고요. 트랜지스터 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상업적으로 이미 불가능해질 거다. 무어의 이법칙이라고 알려진 록의 법칙에 의하면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제조 설비 비용은 매년 4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결국 뭐 또 돈 있는 쪽에서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생산 기계가 더욱 정밀해지고 오작동 비율을 줄여야 할 만큼 고성능의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터 데닝과 테드 루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럭의 법칙은 새로운 제조 설비 가동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새로운 세대의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적어도 기존 시장의 2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런 이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러나 예를 들면 컴퓨터 한 번 사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또 한 4, 5년 되면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반도체 생산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지면 반도체 직접 밀도가 2배가 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어려워진 거야. 고도화된다 이거죠. 컴퓨팅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 IEEE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동안에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보고서들을 발간하면서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 왔는데, 그러니까 점점 작게 집약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갔는데, 미래에 그들은 새로운 무어의 법칙을 만들고 시장에 새롭고 참신한 컴퓨팅 기술을 내놓기 위해서 기계와 시스템에 대한 국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시 집중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신문, 잡지 뭐 이런 걸 보면서 분석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신소재, 새로운 아키텍처, 시스템을 통해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이 연구되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과 조직이 저비용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이점을 누리게 되리라는 점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성능 향상의 한 방법은 보다 특수화된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거다. 결국 프로세스가 처리기잖아요. 처리기. 여기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이렇게 하잖아요.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 컴퓨팅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특정한 용도로 반도체를 특수 제작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 1970년대 이후에 이 디지털 컴퓨팅은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지배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 마이크로가 이제 작다는 뜻이고, 마이크로 플러스 프로세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이크로는 작다. 요거 프로세서는 처리기. 그러니까 CPU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요즘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면은 이 칩 안에 모든 그 입출력 단자까지 요새 뭐 AD 칩까지 다 핀까지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고,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으므로 요것이 여러 군데로 가서 접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나온 데가 이제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나가는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이탈리아의 교수인데, 조각가인데, 자기네들은 아주 복잡한 기능을 가진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요 없거든. 그냥 간단하게 뭐 모터나 좀 돌리고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너무 어렵더라 해서 만든 게 이제 아두이노고요. 이 아두이노를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는 배우기 쉽다, 사용하기 쉽다 하는 요 키워드, 쉽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게 만들자 하는 겁니다. 이거. 이 라즈베리 파이는 재단이 있어요. 이거는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컴퓨터가 없어서 산업이 발전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그러나 성능은 우수한, 비교적, 그 다음에 저렴하게 만들어서 보급하자 하는 게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두이노보다는 라즈베리 파이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용하기가. 거의 이제 컴퓨터에 준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동일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 기능의 경우 표준화된 중앙처리 장치 CPU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원하는 조그만 기능을 하는, 예를 들면 뭐 어디 나오겠지?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우리 마이크로오븐, 우리나라는 전자레인지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오븐, 이런 것들에 보면은 항상 정해진 일만 돌아가잖아요. 그 정도 되는 처리기를 만들면 되는 거다, 이제 이거지. 오늘날 중앙 처리 장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화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그래픽 장치 GPU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화면, 즉 점점 더 고화질이 됐잖아요. 고화질.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옛날에 그 흑백 컴퓨터, 흑백 모니터를 쓰던 때는 이제 허큘리스인가요? 나 하도 오래되죠. 허큘리스? 뭐 이런 걸로 하나 써서 그냥 흑백으로 나오던 게, 이게 이제 처음에는 16칼라도 있었죠? 16칼라 나오다가 이제 256칼라 나오다가, 이 정도만 해도 완전 신세계였죠. 이야, 기가 막히다. 막 사진이 그냥 모니터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리얼 칼라 뭐 하다 보니까 화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따로 처리하게 하도록 만든 거죠. 그다음에 머신러닝의 중요성과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머신러닝, 맞춤형 컴퓨팅 아키텍처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수요가 발생했다. 이 머신러닝 하면 이게 인공지능의 하나인데, 인공지능. 이건 나중에 한번 머신러닝 특집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구매자 중 하나인 구글은 딥러닝 알고리즘용 텐서 처리 장치
대규모 생산했다. 그래서 구글은 텐서 처리 장치를 2016년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프로그램에 사용했다. 이게 이제 알파고, 우리 다 알죠? 1대4로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세계적으로 놀랬죠. 요 1승, 이세돌이 이긴 1승이 이제 인간이 컴퓨터를 이긴 유일한 승리다. 더 이상은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였다. 새로운 메모리 구조와 처리 구조는 인공지능 엑셀레이터라고 알려진 새로운 종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게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많고 빠른 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 전용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고. 인공지능 엑셀레이터는 많은 머신러닝의 중심에 있는 인공신경회로망,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신경회로망, 머신러닝하고 뉴럴 네트워크. 이 신경회로망이 나중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딥러닝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이거 머신러닝이 이제 그 옛날에는 최적제어라고 해서 옵티멀 컨트롤 이론을 이제 가져다가 쓴 것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되고요. 이러한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속도, 비용,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한다. 공급을 늘리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할 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단순히 더 좋은 성능이나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트랜지스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계와 데이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컴퓨팅 기술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상황과 경우에 따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은 수초 내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활용될 수 있지만, 그렇죠? 인공지능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공 안전이나 교통 시스템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엑사바이트 수준의 많은 데이터를 수천 분의 1초나 심지어 100만 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컴퓨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점점 이제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처리하는 속도가 있어야 된다. 현재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속도나 지연 속도. 이 지연 속도가 이제 딜레이 타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 지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딜레이 타임이라는 게 딜레이 시간, 딜레이 타임. 여러분들 혹시 화분 키워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 이제 화분에다가 물을 주는 거야. 화분에다 물 줘요. 여기다가 물 주고 난 다음에 이쪽 밑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약간 시간이 있죠. 시간이. 넣자마자 나오는 거 아니잖아. 뭐 한 1분 있다가 나온다. 근데 이게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요 화분이 넘치지 않을 만큼 여기서 물을 줘야 돼. 저는 항상 이거 화분에 물 주다 보면 이게 넘쳐가지고 문제가 많았어. 이 딜레이 타임이 이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물리학과 재료과학의 발전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디지털 컴퓨터에 기반을 둔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퀀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가장 유망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컴퓨팅 기술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퀀텀 컴퓨팅 기술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 나올 때 두 가지, 가장 여기 딥러닝이라는 거하고 머신러닝이라는 거하고, 이걸 이제 다 합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안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이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 딥러닝은 신경회로망, 뉴럴 네트워크, 신경회로망의 구조예요. 이 신경회로망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뉴런인데, 뉴런들이 이게 또 우리 인간의 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그것처럼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도 신경회로망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제 신경회로망이고요. 이것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얘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공부하려면은 수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제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죠.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